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경제사 두 번째 스탈린의 계획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탈린이란 인물을 간단히만 알아보면요, 어릴 때 가정 환경이 매우 불우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었고 또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래서 어릴 때의 가정 환경이 매우 불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고등학교를 종교학교를 나왔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요. 그리고 트빌리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마르크스를 접하면서 공산주의로 전향을 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1922년도에 공산당 그 서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24년도까지는 레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레닌을 충실하게 보좌하는 그러한 서기장 역할을 했습니다. 24년 1월 달에 레닌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당 서기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레닌이 마지막에 스탈린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 스탈린은 내 후계자로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은 스탈린에 의해서 폐기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1924년도에 당 서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7년도에 이제 정적 트로츠키를 이제 유배시킴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정치 역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탈린의 경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레닌 후계자들 간의 산업국가 논쟁이 아주 치열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 소련이 당시에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이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가 산업화에 성공을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바라볼 곳이 없어지고 사회주의 혁명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의 후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산업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치열했고 이 산업화 문제는 공산주의의 존속과도 같은 그러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 산업화는 군사력과도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를 통해서 또 이 군사적인 힘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절대절명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국가를 위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산업화를 위해서는 농민 문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거의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1억 명 정도의 그러한 농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트로츠키는 농민들을 희생시켜야 된다 이러한 결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하린은 경제통입니다. 경제 전문가이고 레닌과 함께 신경제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경제정책의 위력을 압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일단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꼴락이라고 했는데 소농 중에서도 조금 나은 사람을 꼴락이라고 했습니다. 분홍이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지주들은 다 수청대가 없었고요. 그냥 소농 중에서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다. 이 꼴락들에 대해서 분홍이 될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사회주의의 틀을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부하린의 견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견해에 따라서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편은 트로츠키 쪽으로 또 한편은 부하린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몰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었는데요. 트로츠키는 세계 사회주의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 사회주의론이란 이 사회주의 혁명은 소련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 있는 이 노동자들이 협력해서 국제적으로 나가야 된다 하면서 항상 세계 사회주의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론을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러시아 하나만이라도 산업화를 이루면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국 사회주의론을 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니 이제는 여전히 우리가 세계혁명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제는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트로츠키의 이러한 세계 사회주의론은 이제 소련도 지쳐있는데 아주 버거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국 사회주의론이 더 이제 호응을 얻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스탈린은 당 서기장일 뿐만 아니라 혁명에 관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산업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일단 자기들의 견해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뭐 농업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뭐 이런 형태의 그 방향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 스탈린은 정확한 그러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스탈린이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고 관리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로츠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트로츠키는 아주 레닌의 이 동지로서 큰 일익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스탈린에 의해서 축출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1927년도에 트로츠키는 이제 반혁명군자로 해서 축출이 되어서 알마타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있다가 이제 멕시코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그 1차 5개년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그 경제 정책 1차 5개년 계획을 살펴볼 때 이때 농업 집단화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업 집단화가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농업에서 식량 문제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이 경제 정책의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식량 위기가 1927년도 좀 해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식량 위기가 대체로 소련에서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공업 제품의 인플레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자율화되니까 이제 인플레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농민들은 곡물을 갖다 팔아봤자 공산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곡물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식량 위기로 이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우랄과 시베리아 지역을 시찰을 하면서 이것을 좀 발견합니다. 그래서 분홍들이, 꼴락들이 곡물을 저장하고 시장에 내어놓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1927년도 15차 당대회 때 농민으로부터 안정적 곡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형태의 이 발언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스탈린 안에는 농업 집단화에 대한 결심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강탈하기로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스탈린 생각을 할 때 농업 집단화를 하면은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러한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것을 효율적으로만 잘 하게 되면은 공업화 자본도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력을 대거 산업화 인력으로 이렇게 이전을 시키면 되겠다. 이러한 아주 환상적인 계획을 이 사람은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29년도
12월 21일 자기의 50 생일입니다. 이때 대전환의 해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 1월 달에 바로 그 이후죠. 1월 달에 러시아 전역에서 광란적인 농업 집단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분홍과의 계급투쟁 캠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2의 10월 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10월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제2의 10월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원과 군대, 비밀경찰, 도시 노동자들이 이제 꼴락들을 습격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이들을 집단 농장에 편입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의 꼴락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분홍이 아니었습니다. 꼴락의 기준은 대체로 뭐였냐면은 가축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꼴락입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 누구를 한 사람이라도 고용해서 쓰면 꼴락입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한 대라도 있다 그러면 꼴락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인민재판하듯이 이제 숙청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총살을 당하고요. 한 수만 명이 총살을 당하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또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약 100만 세대에 이르렀습니다. 인구수로 하면은 약 한 400만 명 정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58%가 집단화됐습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또 1937년도에 이르렀을 때는 농가의 93%가 집단 농장에 다 편입이 됐습니다. 당시 집단 농장은 한 24만 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98%의 경작지가 다 집단 농장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탈린은 이렇게 이제 폭력적인 이런 작업을 통해서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곡물 대부분을 국가에 다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다 공급을 하고 나면 농민들이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5% 정도의 텃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5% 정도의 이 텃밭에서 당시에 우유와 감자의 생산량의 70%를 이 5% 텃밭에서 이렇게 시장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의 90%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텃밭 5%가 농민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그러한 장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곡물 거의 전체를 다 징발을 해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훗날 학자들은 농업 노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세 농노제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 갑니다. 소련에서는요. 후르시초프에 이르렀을 때까지도 계속 이것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세 농노제가 오히려 부활한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어요. 33년도에 40년도에 이르러서 나타내야 될 그러한 생산량을 33년도에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농민 자신에게는 아무런 그러한 성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문제가 터져요. 그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대기근이 옵니다. 1932년도하고 33년도에 대기근이 왔는데 이 생산물을 다 위에서 징발을 해가버렸기 때문에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75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을 합니다. 33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33개 지역에서 인육을 먹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기근이 일어난 사실을 은폐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수출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과연 공산주의가
그 이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념을 위한 이러한 경제정책이었나?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이었나?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분명히 소비에트, 이 농민들, 노동자들, 이들이 주인인데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그와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 집단화를 기반으로 삼아서 이제 1차 5개년 계획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장은 같이 진행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공업 국가를 위한 대역사를 우리 이루자. 이것이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뭐였냐? 부강한 자급자족 국가의 건설이 목표였습니다. 이때 자급자족 국가라는 표현이 좀 새로운데요. 만약에 당시에 스탈린이 자유주의 국가였다면 차관을 도입해서 아마 이것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하고 스탈린하고 많이 대비가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차관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즐겁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 누가 차관을 해줍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강제 노역을 통해서 이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거의 생계비 정도 받고 이 강제 노역에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고스플란이라는 하나의 기구가 이것 전체를 관할을 했습니다. 고스플란에서 생산량과 임금과 가격을 결정함을 통해서 전체를 이제 컨트롤 했던 것입니다. 이제 1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산업개발과 콤비나트입니다. 이제 산업개발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드네프르 수력발전소, 이것을 1932년도까지 해서 4, 5년 정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지어내는데요. 아주 유럽에서 제일 큰 발전소였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발전소였고 1932년도에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아주 대대적인 행사와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또 세계가 다 놀랐고요.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고 농촌으로부터 이주해 온 그러한 도시 노동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죄수들까지 다 여기에 동원이 되어서 이제 수력발전소 건설에 이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죽은 그 시체를 넘어가면서 계속 일을 해야 됐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그만이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강제 노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랄 지역에서는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는 이 도시에 있는 제철소인데요. 아주 큰 그러한 이제 제철소였습니다. 그리고 볼고그라드하고 하리고프에서는 트랙터 관련된 컴비나트라면은 이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연관 회사들이 큰 단지를 이루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리키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시베리아에서는 쿠즈네츠크라고 해서 석탄과 관련한 이러한 이제 콤비나트, 그리고 모스크바에서는 지하철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콤비나트가 1500개의 산업단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베리아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또 이제 이 스탈린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성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5년 이 계획인데 이것을 우리의 열정이 여기에 투여가 되면은 4년 안에 할 수 있다 해서 4년 만에 이걸 이루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치도 보통
공업 생산량을 한 120% 잡았는데 이것도 250%로 해라 이렇게 하고, 농업 생산도 3배를 달성하게 하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성 캠페인을 이제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돌격 노동자 운동, 이것은 이제 주어진 생산량의 초과 달성 관련된 그런 돌격 노동자 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시큰둥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노프 운동, 이런 갖가지 이 운동들이 막 나타나면서 어떤 경우에는 트랙터 영웅, 모든 곳에서 이렇게 초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선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웅 호칭을 주고 하면서 이렇게 목표 달성, 그러한 생산성 운동을 막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1년도에 스탈린이 이제 시찰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이 생산성이 그렇게 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 평등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임금 평등주의를 이제 비판합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젊은이들이야 이걸 좋게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자본주의적 요소인데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아해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요소인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접목이 되나? 소비에트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나?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것이 나오나? 이렇게 이제 질문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이것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자본가들의 그 착취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응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노동규율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노동규율 관련해서 인민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규율 부과가 또 아주 큰 이슈로 자리 잡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꾀를 냅니다.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저쪽 회사로 가고 저쪽 회사로 가고 1년에 평균 3차례 정도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당국에서 노동 이전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지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한 번씩 자기 있는 곳을 신고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노동 이전의 자유를 또 이제 금지를 지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도된 노동자 국가다. 그러니까 소비에트의 취지가 이것이 아니었는데 노동자들이 주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본질을 봤을 때는 전도된 노동자 국가다. 노동자들의 국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과는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940년도에 이르렀을 때는 세계 2위의 공업국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0% 정도의 경제 성장이 있었다라고 소련은 발표를 하고요. 또 서방 세계에서는 한 12에서 14% 정도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대체로 보면은 이 서방에서는 공황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치르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련만 유일하게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드네프르 수력발전소가 나오고 또 마그니토 고르스크 제철소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실업률이 사라지고 다 취직은 일단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세계에서 놀랐습니다. 놀라서 미국에서는 14만 명 정도가 취업하려고 이루어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걸 시찰하러 옵니다. 아주 세계가 벌컥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산업을 이렇게 일으키는가 하면서 다들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러한 그 1차 5개년 계획을 하고 또 이제 2차, 3차 5개년 계획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후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테러에 의한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성장의 내용물이 상당히 이것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장의 내용물을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의 내용물의 본질이 그 이후에 드러나는데요. 결국은 소련의 붕괴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장의 내용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스탈린의 1차 5개년 계획, 2차, 3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소련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탱이 되었고 유지가 되었고 발전이 되었는데 이 성장의 내용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았을 때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소유자가 되는 산업정책이었습니다. 기업이 소유자가 되는 산업정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제를 진단할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하나는 소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소비. 왜냐하면 소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양이 많을수록 국민의 행복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여기 I는 기업들이 하는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투자가 있고 정부가 하는 투자가 있어요. 정부가 하는 투자는 G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투자와 정부가 하는 투자는 질이 좀 다릅니다. 기업이 하는 투자는 앞에 있는 시장을 내다보고 하는 투자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하는 투자는 보통 기간산업, 자원산업 이런 것을 보통 정부가 합니다. 말하자면 기술이나 특별히 이렇게 어떠한 경영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것은 정부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 이것에 의해서 그 나라의 이 경제 구조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러한 그 경제 성장에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소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에게는 이 모든 그 과실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하나의 근간이 되는 이 소비가 여기서는 아주 바닥이에요. 바닥. 말하자면 아무리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도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에 의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투자 이후에 경쟁력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이 스탈린의 이러한 경제 개발과 또 박정희의 경제 개발을 비교해야 됩니다. 둘이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박정희는 이러한 기간산업과 관련된 것은 정부 이름으로 했고요. 앞으로 계속 경쟁을 하고 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관련된 최고의 전문 그런 기업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돈을 꾸어줘서 개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이후에도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부가 이걸 했기 때문에 투자 이후에 경쟁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세워진 모든 산업단지와 모든 공장들이 다 노후화되고 재생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경쟁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중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은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거의 자원과 관련된 데만 살아남았습니다. 자원과 관련된 거 그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경쟁력에서 도태를 해가지고 이 산업단지들 1500개를 만들었지만 이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도태되어서 나중에는 그러한 흉물스러운 그런 산업단지로 변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그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소련의 국가부도라는 그런 현실까지 나타난 것이죠.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했어요. 후르시초프도 그랬고 브레즈네프도 그랬고 그런데 결국은 고르바초프가 이걸 분석하고 깊이 들어갔을 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의지할 곳이 자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원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석유값이 뚝 떨어지니까 이제 소련에서는 이제 러시아에서는 손을 들고 디폴트가 난 것이죠. 이런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을 통한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투자 이후에 경쟁력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무런 경쟁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랬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성장률을 재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부 지출에 의해서 이와 같이 연평균 20% 성장이다. 이거 만들면서 들어간 그러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요소인데요. 이런 것들은 재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경제 성장에 포함되면 안 되는 그러한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투자 이후에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스탈린 경제의 하나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경제의 계획 경제의 실상인 것입니다. 기업들이 나서서 경쟁하면서 회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사를 퉁퉁 세워놓고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그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 이것은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계획 경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죠. 고스플란이란 이러한 기구에서 그냥 전체를 이렇게 관리할 뿐인 것이죠. 어떠한 기업 자체가 하나의 자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국가의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런 창의성이 발생될 수 없었죠. 그런데 박정희의 경제 정책에서는 이걸 기업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요. 경제 환경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세계 경쟁력을 갖춰갔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변했을 때, 4차 산업이 나타났을 때 삼성 같은 데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러시아 경제가 2019년도 데이터로 봤을 때 GDP가 세계 11위고요. 우리나라가 12위입니다. 총생산 관련해서. 러시아는 엄청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인당 GDP는 러시아가 63위입니다. 그리고 연간 11,000달러 정도. 우리나라는 28위이고 31,000달러 정도. 이게 최근의 상황이에요. 그것도 푸틴에 이르러서 자본주의로 전향한 후에 많이 발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의 이 경제의 이 본질은 그 이후에 계속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자생력이 있는 경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국가 주도의 산업이 대체를 이어갔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하나하나의 기업이 자기의 이렇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산성과 창의성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러한 국가가 주도해서 하나의 관료 정치를 가지고 기업이 운영되는 것은 결국은 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공산주의 경제, 계획 경제의 실상이고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때 거의 끝 무렵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바로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사안인데 너무 이제 중요한 사건이어서 한 번 더 기록이 된 것이죠. 1932년도 전반기에 우크라이나에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생산된 것을 다 징발해 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대기근에 대해서는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탈린은 이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러한 아사자가 속출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탈린은 곡물 수출을 강행합니다. 이 대규모 기근은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750만 명이 죽었고요. 1988년도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750만 명이 굶어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 경제가, 공산주의 경제는 국민을 위한 경제인가 아니면 이념을 위한 경제인가 하면서 그 본질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이러한 목표는
그 이념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건설입니다. 국민을 위한 그러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스탈린의 1차 5개년 계획에서 그 본질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많은 서방 국가에서는 이런 산업화를 보고 유형만 바라보고 놀라서 시차를 오는 그러한 정도였지만, 그러나 그 실상과 그 본질은 테러에 의한 성장이었고요, 전도된 노동자 국가였고요, 그리고 장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국가 산업화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스탈린 계획 경제의 그 본질이었던 것입니다.